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요즘 사람 앞길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을 새삼스럽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36년 인생에서 가장 다사다난했던 시기를 꼽자면 그건 단연 올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올해 1월이 되자마자 결혼을 하고 불과 얼마 전에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우연하게도 결혼과 이혼이 모두 한 해 안에 일어난 일이 되어버렸던 거죠. 차라리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후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이혼은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저도 시집살이라는 걸 말로만 들었지 요즘 같은 세상에 설마 제가 당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거든요. 아마 시집살이로 이혼을 하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겠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미련하게 더 참거나 기다리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산다는데 그때는 도무지 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의 그런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 이혼 과정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는 저의 시집살이 스토리를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는 남편과 4년 전에 유기견 유기묘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만났고 그곳에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특이한 만남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만났던 당시의 남편은 이미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본가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였는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 독립을 해서 나오면서 자주 볼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운 마음에 쉼터에 봉사를 하러 나오게 되었다고 했고요. 반면에 저는 어릴 때부터 고양이를 좋아했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서 키우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녔을 때는 자취방에 반려동물 금지 규정이 있어서 키우지 못했고 졸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간 뒤에는 출장이 많아서 키우지 못했죠. 대신 요즘 쓰는 말 중에 랜선 집사라는 게 있죠. 방구석에서 인터넷으로 남의 고양이를 대신 보면서 예뻐하는 사람을 말하죠. 저는 바로 그 랜선 집사였습니다. 상황은 여의치가 않은데 남의 고향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그리고 멀지 않은 근교에 쉼터가 있다는 얘기에 고양이도 보고 봉사도 할 겸 일석이조다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시각에 봉사자들이 모이자 다 같이 장비를 착용하고 주의사항을 들은 뒤 구역을 나눠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일이 처음인지라 좀 어리바리하고 미숙한 저와는 달리 당시의 남편은 이미 1년간 봉사를 꾸준히 해온 터라 거의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각오는 했었지만 생각보다 청소가 엄청 빡세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해준다고 해도 쉼터에 있는 애들은 집에 있는 애들에 비해 꼬질꼬질할 수밖에 없었고 배번훈련도 안 되어 있는 애들이 많아서 자연히 케이지도 지저분하더라고요. 케이지 하나를 청소하면 허리를 제대로 펼 틈도 없이 다음 케이지를 청소하는데 나중에는 거의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무어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청소를 하는데 한참 눈에 밟히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4달이나 됐을까? 제가 가는 방향마다 따라오며 꼬리를 흔들고 얼굴을 부비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람의 손길이 참 많이도 그리운 아이인 것 같았습니다. 쉼터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소를 마치고 산책 시간이 되었는데 저는 그 아이 앞에서 발길을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산책시키시게요? 아,
그러고 싶은데 제가 강아지 산책을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어서 잘 못할 것 같아서요. 그러셨구나. 그럼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하세요. 제가 복순이 산책시킬게요. 그래도 되나요? 그럼 같이 할게요. 그 귀엽고도 짠한 강아지의 이름은 복순이었습니다. 다행히 복순이의 케이지 앞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저를 발견한 남편이 먼저 다가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저는 당연히 따라 나섰죠. 남편에게서 강아지 리드줄을 잡는 법과 산책을 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저는 조금씩 복순이를 데리고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이라고 해봐야 멀리도 못 나가고 쉼터 근처를 조금 돌다 다시 들어오는 일이었지만 강아지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어요. 나중에 들은 고백이었지만 남편은 그때 강아지보다 제가 더 행복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제가 참 순수하고도 마음이 따뜻해 보여서 아마 그때 첫눈에 반했던 것 같다고도 말했고요. 어쨌거나 그 뒤로도 2주에 한 번 정도씩 저희는 정기적으로 쉼터 봉사를 하며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3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드디어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사귀자고요. 언제 말하나 했네. 무슨 고백하는데 3달씩이나 걸려? 내가 고백하려고 하는 거 알고 있었어? 모르면 그게 바보지. 이제 나도 애들 혼자 산책시킬 줄 아는데. 지훈이 너 나만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이 산책시키자고 했잖아. 저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연애는 시작되었고요.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던 저와 그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곳에서 만난 건 참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쉼터에서 만났던 그 복순이는 얼마 후에 제가 입양을 하게 되었죠. 그전까지는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업인지라 키울 엄두를 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제가 없을 때 복순이를 대신 돌봐줄 수 있었거든요. 둘 다 동물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쉼터라는 특별한 매개체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는 참 잘 맞았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요. 쉬는 날이면 같이 복순이를 데리고 공원 산책을 하거나 애원 동반 카페에 가고는 했습니다. 매일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저 셋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면 모든 행복했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요.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3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나름대로 괜찮은 학교를 졸업한 뒤 게임 쪽의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비록 신생인데다 규모가 작았지만 연봉은 꽤나 잘 받는 편이었죠. 동종업계나 또래 연차에 비해서도요. 한창 개발자 몸값이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킬 정도로 높을 때라 시기를 잘 타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벤트 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고 대학 졸업 후 다른 회사에 들어갔다가 사업 아이디어를 얻어 퇴사를 했어요. 막연히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관둔다는 것이 조금 두렵기는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살면서 제일 큰 용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시기라는 게 있는데 더 망설이면 이 좋은 아이템이 날아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다행히도 사업 자금은 부모님이 빌려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집안이 조금 여유로운 편이었거든요.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을 빌려주신 부모님과 했던 약속도 있었습니다. 혜인이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이니 우리로서는 적극 찬성이다만 사업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다. 시기도 중요하고 운도 잘 타야 해. 3년 정도 해보고 가망이 없다 싶으면 깔끔하게 접고 다른 일을 하거나
다시 회사에 들어가거라. 엄마는 네가 왜 굳이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그 힘든 사업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은 해야지. 대신에 꼭 건강 잘 챙겨가면서 해야 해. 감사해요. 응원해 주신 것도 그렇고 믿어 주신 것도 그렇고요. 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요. 빌려주신 돈은 물론 100%는 아니었고 전체 사업 자금의 8할 정도였지만 그 정도만 해도 저는 풀대출을 받는 다른 사업자들보다 훨씬 상황이 유리했죠. 첫 해 1년 동안은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약속했던 3년은커녕 1년 만에 돈을 다 까먹고 문 닫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걱정마저 들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년 차 때부터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개인이 하는 프라이빗 파티를 대상으로 했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점차 기업 이벤트를 위주로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매출도 확연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애를 시작할 때 사업도 막 시작했던 시기였고 만나는 동안 점점 더 잘 되어가서 남편이 우스갯소리로 다 자기를 만난 덕분이 아니냐며 농담처럼 생색을 내기도 할 정도였죠. 둘 다 일도 열심히 하고 연애도 열심히 하고 다행히도 열심히 한 성과가 잘 나오고 있고 저는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도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잘 만나다가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는 계속 말끝에 우리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이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서로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일이 조금씩 어려워질 정도로요. 그러다 보니 대충이나마 결혼 준비를 시작할 날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래서인지 그렇게 놀라울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저희는 약간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건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밥을 먹고 차까지 마시고 나오기까지 그 오랜 시간을 예비 시어머니는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로 대부분은 당신 아들을 바라보고 계시거나 제 벽 뒤에 어딘가를 보고 계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예비 시어머니가 낯을 많이 가리시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어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적극적이고 사교적이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말을 걸 때와 제가 말을 걸 때의 반응이 사뭇 다르셨거든요. 저희 둘을 바라보는 표정도요. 내가 전해 듣기로 아가씨는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고객이 원하는 컨셉을 주문받아서 맞춤형으로 기획하고 행사까지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장소 섭외부터 시작해서 홍보까지 맡을 때도 있고요. 아유, 나는 사업은 복잡해서 하다가 망할 수도 있지 않나? 아, 물론 사업이라는 게 다 그런 리스크가 있기는 한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편입니다. 사업도 꾸준하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첫 질문은 저의 사업에 관한 것이었어요.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최대한 이해하시기 편하게끔 웃으며 설명을 드렸고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뭔가 탐탁지 않은 얼굴로 대충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나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사업은 남자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자는 우리 지훈이처럼 그냥 월급 주는 회사나 다니다가 아이 낳고 잘 키우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드네. 월급 주는 회사 다니는 게 뭐가 좋아요? 월급 주는 사장이 훨씬 좋지. 혜인이가 능력자라서 그 월급 주는 사장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입을 떼기 전에 남편이 먼저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약간 막막해지려던 찰나였어요. 생각하시는 게 조금 옛날 분이시라는 얘기는 남편을 통해서 미리 들었었는데 이 정도이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사업하면 많이 바쁘고 정신없고 할 텐데 나중에 남편 밥이나 잘 챙길 수 있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일한다고 바쁘다며 집에서 남편 밥도 안 먹이는 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밥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뭐 그런 것까지 벌써 걱정을 하세요. 아니, 나는 걱정이 되니까 그러지. 내가 주변 친구 며느리들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또 쓸데없는 걱정을 사서 하신다. 그리고 요리는 제가 잘하니까 혜인이 아니라도 제가 해서 잘 먹어요. 남편의 능청스런 대답에 예비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으신지 입만 떡 벌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도 예비 시어머니가 뭐라고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남편이 적절하게 끼어들어 다 커트를 했고요. 솔직히 제가 대답하기에는 난감한 질문들이었죠. 제 성격상 일단 대답을 하려고 하면 거짓말은 못하는 성격이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절대 원하는 대답이 아닐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가씨는 우리 지훈이랑은 성격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잘 살 수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지훈이와 성격이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르다고 해도 둘이 잘 맞춰갈 자신 있고요. 그리고 한참 만에 들을 수 있었던 예비 시어머니의 마지막 질문에 저는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저나 남편이 성격이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를 같이 아는 겹 지인들도 저희에게 너희는 성격이 참 잘 맞는다. 서로 비슷해서 쌍둥이 같다라는 말을 해왔을 정도로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의 어디를 보고 그렇게 느끼신 건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의 대답에 예비 시어머니는 이라는 짧은 한숨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보통은 여기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더 하실 텐데 말이에요. 거기서 대화는 어색하게 끊겼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고 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저를 환영하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혹시 자기 어머님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셔? 어?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자기를 왜 싫어해? 그냥 사실대로 말해도 돼. 나도 눈치란 게 있잖아. 제가 집요하게 되묻자 남편은 마지못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좀 가정적이고 여성스럽고 좀 그런 며느리상을 좋아하셔. 옛날 분이시라고 내가 말했었잖아. 그런데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러셨나 봐. 어쩐지 그러신 것 같더라고. 그래도 어머니가 너 괜찮다고 하셨어. 그리고 신경 쓰지 마. 나랑 결혼하는 거지 우리 어머니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혜인이 너는 그런 거 신경 쓰는 성격도 아니겠지만. 남편과 제가 성격이 판박이라고 했잖아요. 남편은 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건 딱히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예비시댁 문제가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일어날 미래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다면 아마 절대로 그런 결정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알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제가 돌아가고 나서
제 성격이 너무 세 보인다며 싫다고 하셨다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은 저에게 절대 전달하지 않았던 말이었지만 아마 제가 그 말을 들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또 모를 일이었죠. 아무튼 그래도 괜찮다고 했다는 말은 영 거짓은 또 아니었는지 그 뒤로 결혼을 할 때까지 예비 시어머니는 별다른 말씀은 더 없으셨습니다. 이상한 말씀도 안 하셨고요. 아마 남편이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었겠지만요. 아무튼 예비 시어머니라는 산을 넘고 나서 저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정확히 6개월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문제가 마무리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결혼을 하고 난 직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딱 한 달 뒤부터 바로 지옥이 펼쳐졌거든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신혼집 방문이라는 지옥이었죠. 그 지옥은 저희 시어머니가 우연한 기회로 신혼집 비번을 알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부부 2명이 다 집을 비웠을 때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남편의 짐에 딸려온 시어머니의 물건을 급하러 가지러 올 일이 있으셨거든요. 저는 출장지에 있었고 남편은 회사에 있어서 당장 갈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남편이 아파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저희도 잊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주말 남편이 동호회 모임을 나가고 저는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꿀맛 같은 휴식에 늦잠도 실컷 자고 씻지도 않은 채 잠옷차림으로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현관에서 누군가가 키패드를 누르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남편인가 싶어 잠옷차림으로 현관에 마중을 나갔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뜻밖에도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말문이 턱 막혔는데 입구에서 저를 본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 있었니? 지훈이가 혜인이 너 헬스장 갔을 거라고 하던데. 네? 아, 오늘은 그냥 쉬고 있었어요. 어머님 말씀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로... 마트에 갔다 오는 길에 딸기가 참 맛있어 보이길래 사왔다. 지훈이가 딸기를 엄청 좋아하잖니. 하루에 한 팩씩도 먹어 치우는 앤데. 딸기 때문에 오셨다고요? 저희가 사도 되는데. 그리고 미리 연락을 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딸기나 좀 놔두고 바로 오려고 한 건데 뭘 귀찮게 연락까지 하니. 그리고 지훈이한테 전화했더니 너 없다길래 바로 왔지. 시어머니는 마트 봉투에서 딸기 3팩을 꺼내 식탁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도 하기도 전에 그중 한 팩을 꺼내서 씻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집 싱크대에서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딸기만 갖다 놓으려고 방문을 한 거라고 해도 말씀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오셨다는 게요. 최소한 도착 전에 미리 전화라도 한 통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당황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거기다 시어머니 집과 저희 신혼집은 차를 타고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가깝다면 가깝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나가다 고작 딸기를 같이 사서 나눌 정도로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죠. 그런데 굳이 방문을 하셨다는 것도 부담스러웠고요. 무엇보다 당황스러웠던 건 벨도 아니고 비밀번호를 직접 치고 들어오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당신 집에 있었어? 나 오늘 안 나갔어. 지훈이 왔니? 딱 맞춰서 왔구나. 여기 앉아서 딸기 좀 먹어봐라. 딸기가 아주 제철이야. 오, 진짜 맛있겠네요. 이번 딸기 처음 먹어보는데. 눈치 없는 남편은 그저 본인 어머니와 딸기를 반기느라 제 표정은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얼떨결에 마주 앉아 저희는 그날 예정에도 없는 딸기 파티를 벌였어요. 좀 불편하기는 했지만 어쩌다 있는 일이라면 넘어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그 일이 어쩌다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오셨어요? 부추 넣어서 겉절이 담았는데 너희 먹으라고 가져왔다. 너희라고는 하셨지만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죠. 저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부추를 전혀 못 먹었거든요. 제가 못 먹는 음식을 가져오신 건 그렇다 치고 그 뒤로도 이런 일은 수두룩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제철 과일이나 만드신 음식이나 하다못해 식재료를 너무 많이 사셨다면서 가져오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주말에만 방문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평일 주말 가리지도 않으셨죠. 적어도 남편이 있을 때 오시는 것도 나중에는 남편이 있든 말든 제가 집에 있든 말든 상관없이 방문하시기 시작하셨고요. 문제는 그렇게 오셔서 정작 재료만 놔두고 가는 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론 방문 목적대로 가지고 오신 물건만 놔두고 가시고는 했죠. 하지만 그 횟수가 반복될수록 점점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집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어수선해? 청소를 안 하고 사니? 이번 주에 너무 바빠서 청소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하려고 하던 참이에요. 아유, 빨래통에는 옷이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 빨래는 자주자주 해야지. 나 때는 매일같이 빨래를 했다. 이렇게 쌓아두면 입을 옷도 없겠구만. 일 나가는 남편 와이셔츠는 다려 입히니? 오실 때마다 집안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시어머니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을 지적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와이셔츠는 다려 입히냐는 말도 참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제가 가정주부도 아니고 저도 일하느라 바쁜데 남편 셔츠를 아내가 다려주는 건 지키지 않으면 하늘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게요. 셔츠는 많아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빨래는 원래 남편이 하는데 그이가 요즘 많이 바쁜지 미루고 있네요. 얘는 남편이 바쁘면 네가 해야지. 내일 네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쌓인 걸 보면 너라도 돌려야 할 거 아니야. 언제는 입버릇처럼 남편이 할 일, 아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고 하시더니 이럴 때는 또 네 일 내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남편이 빨래를 담당한다는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드셨겠지만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야? 너는 뭘 이런 걸 샀니? 보는 눈도 없이. 그거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이에요, 어머님. 제 눈에는 예쁜데요. 예쁘기는 뭐가 예뻐?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도대체 이걸 얼마 주고 산 거니? 집에 사들이는 모든 물건들에 일일이 입을 대시더라고요. 가격을 말씀드리면 더 난리가 났죠. 비싼 건 왜 쓸데없이 이렇게 비싼 걸 샀냐고 하셨고 또 싼 건 왜 이렇게 저렴한 걸 샀냐고 하시더라고요. 보는 눈이 없다는 말씀은 덤이었죠. 나중에는 하도 뭐라고 하시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뭘 사는 게 싫어질 지경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보시면 또 뭐라고 하실지 안 봐도 뻔해서요. 그나마 남편이 있을 때는 오히려 이게 얼마나 유행하는 건데 어머니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 거다. 집들이 왔던 친구들도 보고 다 예쁘다고 했다 등등. 남편이 알아서 커버를 쳤지만 남편이 없을 때는 온전히 저의 몫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내 돈 주고 산 물건에 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지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남편에게 결국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너무 간섭이 심하신 것 같지 않아? 뭘 사지를 못하겠어. 어머님이 또 뭐라고 하실지 눈치가 보여서. 당신답지 않게 뭘 눈치를 보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냥 젊은 애들이 뭘 산 게 신기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뭐. 신기해서 하시는 말씀도 한두 번이지. 물건 사드리는 것마다 전부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이제 물건 사는 걸로 뭐라고 하지 마시라고. 남편은
그게 뭐 별일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제가 진지하게 말을 꺼냈더니 금세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알겠다고 저를 달래더라고요. 이걸 꼭 일일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것도 스트레스였지만 말한다고 바뀔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것도 문제였죠. 나는 어머니가 저러시는 게 하도 익숙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 내가 뭐 살 때도 늘 그러셨거든. 옛날에 아버지가 물건 사시는 걸 보고도 저러셨고. 예전에야 그러셨다고 쳐도 우리 성인이고 어머니 결혼을 한 부부인데 부부 살림에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좀 아닌 것 같아. 알았어. 불편했으면 미안해. 이제 안 그러실 거야. 저는 또 남편을 통해 작심했던 다른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시기 전에 최소한 전화를 하고 와달라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시지 말고 사람이 있을 땐 꼭 벨을 눌러달라고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전화를 하고 오시기는 하셨지만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비밀번호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일단 벨을 누르기는 하셨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문 여는 게 늦으면 그 몇 초를 못 기다리셔서 비번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현관에 나가고 있는 도중에 들려오는 키패드 소리만 들어도 저는 한숨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가 잘 해결하겠다며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해결이 되기는 했어요.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는 물건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깜빡하고 잔소리를 하려고 물건을 들었다가도 뒤늦게 생각난 듯 다시 내려놓으시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기는 했지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잔소리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거든요. 냉장고에 왜 저번에 사다 준 재료가 그대로야? 지훈이 좋아하는 국도 끓여주고 하라고 사다 놨더니? 어머님, 저희 요즘 집에서 밥을 안 먹어요. 둘 다 계속 야근이었어서 먹을 시간이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침은 먹을 거 아니냐? 아침도 안 먹어요. 그이는 요즘 회사 나가서 먹거든요. 저는 원래 아침 안 먹고요.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잔소리가 이어질 걸 뻔하게 알았지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예상대로 시어머니의 일장연설이 한동안 이어졌죠. 여자가 남편 기도 세워주고 고생하는 남편 밥도 잘 차려주고 해야지 며느리가 너무 똑똑한 것도 문제라고 하시면서요. 다른 집 며느리 이야기와 제 이야기를 교묘하게 섞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보면 결국 그런 얘기였어요. 요즘은 잘난 며느리들 때문에 아들들이 다 기죽어서 산다는 말씀이요. 거기다 제가 하는 일도 사사건건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만 여자가 무슨 사업이니? 요즘 잘 나가다가도 망하는 사업이 한둘이 아니라는데 출장 많은 것도 나는 마음에 안 드는구나. 제가 하는 일은 사업 특성상 행사 당일 현장 관리 때문에 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불규칙적인 출장도 많았고요. 그래서 급한 일로 시댁 행사를 몇 번 빠졌더니 그 뒤로는 입만 열면 저 말씀을 하시곤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벌어들이는 연봉보다 제가 정확히 몇 배를 더 번다는 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죠.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은 건 바로 아이 문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딩크거든요. 어느 한쪽이 먼저 원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맞아서 당연히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네가 일 욕심내서 애 안 낳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둘 다 결혼 전에 미리 합의했던 내용들이었어요. 둘 다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끝까지 애를 안 낳겠다는 말이니? 그것이 딩크니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다시금 찬찬히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합의한 내용이고 바뀔 생각이 없다고요. 그 뒤로 시어머니가 저를 더 싫어하신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저는 이제 슬슬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에도 몇 번씩, 아니 한 주에도 못해도 2번씩을 찾아오시는데 좋은 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남편이 찾아오시는 횟수를 좀 줄여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는 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방문 횟수는 조금도 줄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지 말라고 했다고 섭섭하다고 하시면서 시애미가 오는 게 그렇게 불편했냐고 버럭 역정을 내셨다더라고요. 저는 결국 참다 못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아서 밤잠을 설치고 있는 지경이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사흘 뒤에 저희 집을 방문한 시어머니는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또 제가 문을 열기 전에 비밀번호를 치고 계셨거든요. 내가 오는 게 그렇게도 싫으냐? 그래서 비번까지 바꿔버린 거야? 네. 솔직히 이렇게 비번 누르시고 계속 들어오시는 거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저도 쉴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자주 찾아오시는 것도 불편하고요. 불편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라는 거니? 내가 해주는 음식 좋다고 받아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불편하다고?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개거품을 물고 쓰러질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속으로 웃음이 나왔죠. 제가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는 부추를 넣었던 겉절이가 떠올랐거든요. 그게 저를 위한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다 당신 아들을 위한 음식이었죠. 네. 앞으로는 집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님 용건 있으시면 저희랑 밖에서 뵙고요. 뭐야? 아들 내외 사는 집에 이렇게 자주 찾아오시는 것도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만나는 횟수도 줄였으면 합니다. 이게 어디서 상식 타령이야! 그 순간 시어머니는 앉아있던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남한테 머리채를 잡혀보기는 생전 처음이었는데 와, 순간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고 나중에 상황 판단을 한 뒤에는 입에서 저절로 욕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머리채를 잡힌 손을 있는 힘을 다해서야 간신히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머리는 당연히 산발이 되었죠.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마음대로 못 오냐? 당장 이혼해! 네, 원하시니 당장이라도 이혼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당신 아들 집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하던 당시에 저희의 앞에는 시어머니 말고도 한 가지 난관이 더 남아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이 결혼 직전에 주식으로 거액을 날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억을 날렸다고? 그럼 우리 신혼집은 어떻게? 대출 받아야지. 진짜 미안해, 혜인아. 지금이라도 남은 돈은 뺄 수 있는데 지금 빼기에는 손해가 너무 커서. 진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남편은 지금까지 모은 돈을 거의 주식에다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굴리는 것 같더니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갈 욕심에 무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사들이던 안정적인 회사 주식이 아니라 급등주에 돈을 넣었다고요. 저희는 애당초 계획에 신혼집을 반반씩 보태서 매매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모은 돈을 찾아서
남편은 넣어뒀던 주식을 팔아서요. 그러면 대출을 더 받지 않고도 작은 아파트로 가는 게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직전에 그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질 상황에 처해버리게 된 겁니다. 저는 어이도 없고 화도 났지만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다 보니 돈의 단위가 조금 커지기도 했고 잃어버린 돈이 또 영원히 없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어쨌거나 요즘 증시가 안 좋기도 해서 저 사람의 말대로 당장 남은 돈을 빼는 게 더 큰 손해인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샀다는 주식은 저도 잘 알고 있는 회사의 것이었는데 비록 급등주이긴 했지만 놔두면 언젠가는 오르긴 할 주식이었죠. 저희는 당장 돈이 필요한 게 문제였지만요. 결국 해결할 방법은 없는 셈이었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이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나중에 이 사정을 듣게 된 저희 친정에서 신혼집을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신혼집은 제가 모은 돈과 남편이 잃은 돈 3억을 친정에서 지원해줘서 구매하게 되었죠. 남편은 너무 고맙고 죄송하다며 저와 저희 부모님께 감사 인사와 함께 몇 번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저에게 한 부탁이 있었죠. 자기,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결혼할 때 집을 공동 명의로 한 척 해주면 안 될까? 우리 어머니한테만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아니, 우리 집에서는 반반 집 사서 결혼하는 줄 아시는데 아니라고 하면 내가 주식해서 돈 잃은 것도 말씀드려 하니까 어머니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말이야. 알겠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대신에 앞으로 주식에 더 이상 돈 넣을 생각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앞으로 절대로 안 할게. 이렇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부탁대로 결혼할 때 공동명의로 집을 산척을 해주었고 시어머니도 지금까지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시어머니가 내 아들 집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산발한 머리채를 하고 새빨개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바로 찍어줄 테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요. 그게 무슨 헛소리야? 이게 왜 네 집이야? 우리 아들 집이지. 이혼을 하더라도 반반인 거 몰라? 당신 아들이 주식으로 3억 날린 얘기는 아직 못 들으셨나 봐요. 이 집 명의는 당연히 집을 해온 내 단독 명의죠. 당신 아들 이름으로는 단 1%도 지분이 없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바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3억을 날려? 우리 지훈이가? 너 지금 그게 사실이야?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혼할 때 서류 보면 아시겠네요. 어쨌거나 이혼을 해서 나가더라도 이 집에서는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 나가야 하고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지훈아, 우리 지훈이...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밖에 나가 있는 남편이었겠죠.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가 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몇 마디를 더 확인한 시어머니는 결국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면서요. 아이고,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어. 시어머니의 신세 한탄 겸 통곡은 그 뒤로도 한참이 더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말없이 그 광경을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었고요. 뒤늦게 전화를 받은 남편이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산발이 된 제 머리와 울고 있는 시어머니, 그리고 몸싸움 와중에 난장판이 된 집안꼴을 보고는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어머니! 지훈이 이놈아! 너 어떻게 된 거야, 이놈의 자식! 아, 어머니, 이럴까봐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여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지는 당신 어머니한테 물어봐.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짐 쌀 준비하고. 짐? 무슨 짐을 싸? 그 말을 듣자 이해가 되지 않아 되묻는 남편과 놀라 번쩍 고개를 드는 시어머니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로 그 얼굴을 마주 보았죠. 아가, 혜인아, 아까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그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거야. 없던 일로 하자. 없던 일이라뇨. 있었던 일을 어떻게 없던 일로 해요? 제가 잡힌 머리채는 어쩌고요? 머리채? 어머니, 혜인이 머리채 잡으셨어요? 남편이 기절할 듯 놀라며 되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그쪽은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저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혜인아, 미안하다. 네가 한 번만 용서해라.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그때는 진짜 뭐에 쉬었나 보다.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이런 걸로 이혼한다는 게 말이 되니? 이런 걸로도 이혼을 안 하면 대체 뭘로 이혼을 하겠어요? 저도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네요. 내일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보낼 테니까 같이 도장 찍고 정리하는 걸로 하시죠.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여보, 혜인아,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중에 사정을 다 알게 된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일은 아니라 조금 안쓰러운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이 지경까지 방치한 것도 다 본인이 중간 역할을 못해서 생긴 일이었으니까요. 애초에 비밀번호를 공유했을 때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었을까요? 저는 언제부터 이 모든 일이 잘못되기 시작했는지를 고민하다가 그것도 곧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 의미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을 못한다고 펄펄 뛰었습니다. 절대 협의 이혼은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럼 소송으로 가겠다며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았던 홈캠 영상을 보냈어요. 더불어 그동안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폭언을 녹음한 파일과 매일같이 신혼집에 찾아온 것, 저에게 보냈던 문자들 등등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함께 보냈고요. 결국 저희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죠. 이것이 정확하게 6개월을 살고 이혼하게 된 저의 이혼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지만 그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질질 끌지 말고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든지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혼을 해야 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기만 하지 절대로 나아지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그 일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혼을 통해서 비로소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었거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